예,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실제로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세론이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좀 색다른 움직임, 관심을 모았던 만남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와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임명진 대표의 만남이었죠. 윤여준 전 장관, 그동안 언론에 통 모습을 안 보였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 걸까요? 직접 만나보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떠나서 삼성동 들어가는 모습은 당연히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뒷모습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그래도 이제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사저로 옮겨가는 마당에서는 예. 사과를 하는 이런 걸 기대했었거든요. 예. 근데 끝까지 뉘우치기는 고소하고 희생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 같던데요.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주 어설프나마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예. 죄송하다고만 얘기했잖아요. 지지자들 향해서만. 그랬죠. 네. 그랬죠. 그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헌재판 길에 계속 불복해달라. 나 계속 지지해달라. 이걸 꼭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읽히는 거 아닌가요? 승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복해달라는 메시지로 들으셨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는다라는 게 이제 민경욱 전 대변인 통해서 내놓은 첫 번째 공식 메시지거든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진실은 자기가 그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죠. 예. 그죠? 그리고 특검 수사가 중간에 중단됐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진실들이 또 드러나겠죠. 예. 예, 검찰 수사하면 더 드러나면 더 드러났지 덜 드러나진 않을 거다 이 말씀. 예. 정말 마지막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씁쓸한 심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직까지도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느낌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박사모 지지자나 유력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홍준표 지사 같은 분. 헌재 결정이 여론 재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법을 공부하고 법에 집행을 한때 했던 사람들이 전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순전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소리지 저게 본심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지사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본심일까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검사를 했던 사람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역시 정치적 계산 아니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셨군요. 네. 참 이게 우리가 우리 역사로 봤을 때 불행한 일이죠.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기록이 있었는데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 꿈꾸다가 총탄의 삶을 마감하면서 대통령직을 내려놨고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고 파면됐죠. 파면됐고 이게 우리 정치사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박정희 모델이라고 부르는 권위주의 발전 체제 아니 막을 내렸다. 이게 사실은 80년 민주화 이후에 막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가 새로운 국정 운영 원리를 찾지를 못했다고요 우리가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 산업화 모델이 30년간 더 지속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국가적 불행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새 시대에 맞는 국정 원리를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이 진실로 이제 그 박정희 시대가 끝나는 건데 그 책임을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통감을 해야죠. 그 책임을. 그렇죠. 안 그러면 또 국가가 또 혼란스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서 이제 초점은 대선으로 옮겨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세 분이 만나셨어요? 네, 그거는요. 그 현실 정치 무대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두 분이 정치권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걸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밖에서 뭐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냥 두 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제 의견이라는 것도 뻔한 거죠. 뭐. 뻔한 거 뭐 말씀하셨습니까? 뻔한 조언. 국민들이 일반적인 생각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쭙죠. 이번 대선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 대선 판도에. 일단 뭐라 그럴까요? 행동은 좀 자유스러워진 면은 있겠죠. 자유스러워진 면이 있다. 네. 당 소속돼 있으면 이제 그 방침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자유스러운 몸이 됐으니까. 예. 그만큼 활동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중립지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제3지대로 나와서 개헌이라든지 반패권주의, 이른바 친문주의라고도 하지요. 반패권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전부 규합할 거다. 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무슨 스몰 텐트니 빅 텐트니 해서 예.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지요. 안 됐죠. 예. 그러나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이 달라서 예, 그래서 이분은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예.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이 80%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예. 그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대세론인가요? 이걸 꺾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예. 일단은 쉽지 않을 거다. 불가능한 건 아닐지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60일 남은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텐트를 친다고 한들 크게 흔들림은 없을 거다. 큰 반향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제 텐트가 쳐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쳐져야지 그러면 판을 흔들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꼭 어느 특정 후보에 반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그죠? 예. 다수 국민이 더 지지하는 그런 가치를 내걸고, 그런 가치를 통해서 이제 세력을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중심으로 묶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예. 또 어차피 시간이 짧아서 힘들긴 하겠으나 또 시간이 짧은 만큼 더 절박한 사정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짧다는 게 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묶이는 가치란 게 있어야지 지금 묶일 수 있다는 건데 그 가치가 보입니까? 지금 흔히 지금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개헌 아닙니까? 개헌? 예. 그죠? 예, 개헌이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다 보는 거 아닌가요? 과연 60일 안에 개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개헌이란 가치로 텐트가 쳐질까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으로는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예. 이런 개헌을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네,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국민의 선택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대선이란 건 이제 인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하고는 달라서 인물이 중요한데 그닥 눈에 띄는 주자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3지대. 그렇습니다.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그래서 나선다. 직접 출마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지금 제3지대를 이야기하기로 말하면 그분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는 게 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겹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럴 때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리고 과단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보여준 김종인 전 대표의 모습이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근데 반면에 20, 30대 같은 젊은 층에서는 또 김 대표께 대한 거부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뭡니까?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할 때 2번 받으신 거. 네, 흔히 젊은 친구들이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게 큰 과제이긴 하나, 그것도 노력하게 따라서는 불가능한 난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제3지대에서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를 보면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80%가 넘는다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져가는 지지율은 그 절반이 안 돼요. 30 정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 대표를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확장성의 벽이 딱 있는 거지. 견고한 벽이 있는 거죠. 확장성의 벽. 사실은 네. 우리 윤여준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본부장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추진위원장. 위원장 맡아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위원장. 좀 서운한 게 있으신가 봐요. 아니, 천만의 말씀. 어쨌든 지금 판을 그래서 좀 냉정하고 크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잡았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든. 아니 탈당을 막았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경제민주화라는 그 가치를 자기들이 추구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왜 남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대기업과 권력 간의 관계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결과에 어찌됐든 민주당이 그런 성의나 진지한 생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김 대표가 말해 그렇지 탈당을 안 할 거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해도 별 관계 없다고 본 것인지 제가 알 길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판을 흔드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대선에만 시선을 둬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탄핵 과정에서 남겨진 과제들 가운데 우리가 좀 시급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할 것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사태예요. 세월호 사태요? 예.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국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랬다가 2년 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나라냐 그랬어요. 예. 이번에 헌재 이제 파면 판결로 이게 나라다 하는 건 이제 회복한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은 이 사태를 이대로 두고는 이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푼다는 의미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7시간을 끝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냥 유족이 요구하는 게 뭔가요?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의혹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도 우리가 그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9명 아닙니까? 희생자가. 그 유족들은 지금도 그 동고차도 근처에 섬에 가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모른 채 하면서 한국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족들의 한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